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9월 7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6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침착하자, 그리고 냉정하자를 되뇌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만약입니다만은, 북한의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수백만 명이 죽는다는 등 뭐 이런 살벌한 기사들이 나오는 중에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내부 분열이 심해진다면 정말 살 길을 찾기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북핵 미사일 공격을 막아보자는 사드, 방어 무기 하나 제자리에 갖다 놓기까지가 전쟁이었습니다. 극동 개발이 북한 핵 문제 해법이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신북방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일단 사드 배치에 대한 단상, 그리고 트럼프가 갑자기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 좀 살펴주십시오. 결국은 사드 발사대는 배치 완료됐습니다. 시진핑, 사드 안 된다 해. 북한 송유관 못 잠근다 해. 한중 정상회담도 기약 못해. 그러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트럼프도 나서서 대북 군사 조치 첫 번째 선택 아니야? 한미 FTA 폐기 논의해라? 아니, 그거 잠시 중단하세요. 모든 옵션은 또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해서 북한 제재 지속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고, 극동개발 성공이 북한 핵 문제의 근원적 해법이다. 그래서 한러 사이에,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9개의 다리를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영부인께서는 고려인들이 부르는 아리랑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 논란 속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 완료됐는데 득실은 무엇일지, 그리고 북핵 외교 시동건 문 대통령 신북방 정책을 제시한 데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부는 주한미군과 함께 경상북도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와 군사장비 등을 반입해 임시 배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로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ICBM과 6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도발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만큼 수준이 다른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대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에 따르면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것이 설치가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매우 또 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사드 1개 포대가 완전하게 배치되고 가동이 원만하게 시작이 돼서 완전하게 전력화될 때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렇다.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한미 FTA 폐기가 일단 수면 아래로 또 내려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 얘기로는 논의가 끝난 건 아니고 다시 논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에 대해 당분간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하는 것이 로이터 통신발 보도인데요. FTA, 서정호 변호사님, FTA가 뭔지는 아실 것 같긴 한데 왔다 갔다 좀 하시네요. 일단 사드 문제부터 얘기. 저는 이게 사드는 한마디로 이게 만시지탄 당연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언급할 게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미 FTA 폐기를 중단한 거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게 왜 했냐면 한마디로 이게 미국의 이익, 자국 이익에 도움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차피 FTA를 폐기 못할 거로 생각했어요. 네. 그 이유는 이게 제가 4가지를 적었는데 첫째는 이게 FTA 폐기하면 가장 피해가 미국 농축산물. 네. 이게 61억 불 흑자예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서비스업이 141억 불 흑자. 네. 이게 피해를 보잖아요. 네. 자, 두 번째. 우리나라는 이게 그 반도체나 철강을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재예요. 그러면 이게 폐기되면 미국의 산업 경쟁이 떨어져요. 예. 그게 두 번째고. 자, 세 번째는 이게 그 자동차가 우리 가장 덕을 보는데. 예. 근데 현대 기아차는 증가된 게 없어요. 현대차는 21%, 기아차는 13%밖에 안 늘었어요. 근데 한국 GM이 800% 늘었어요. 그럼 이게 한국 GM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서 변호사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좀 보고를 하지요. 가서.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상황을 미국 좀 제대로 소비자 하시라고. 물가. 저는 이게 내가 다 합쳐보면 미국한테 우리 FTA가 더 이익이 되니까 폐기 원래 안 할 거면서 그냥 괜히. 트럼프 해본 이야기다. 네. 이래 보입니다. 예. 전기현 의원으로 갑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인 순간에 비전 이설을 하고 있다. 저는 장사를 하고 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은 북핵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네. 이 순간에도 저렇게 촉이 빠른 트럼프 대통령은 FTA를 잠시 중단한다 그러고 사드 배치 이후에 추가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은 아마도 한국 정부가 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고 유도하고 있고. 있다. 뭐 새로운 거 좋은 무기 많아요. 그러면서 사라 그러면 그러고. 북핵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네.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한국에 떠맡겨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저런 트럼프의 논리나 행동에 대해서 예. 정말 강대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 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국론이 분열되고 한 목소리를 못 냈던 예. 그런 우리의 착오도 있었지만 미국에 뺨 맞고 중국에 뒤통수 맞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예. 우리의 우방이라고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한국을 장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현실에 예. 정말 힘이 약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황정수 전. 저는 이러려고 지금 저 난리를 치웠는가. 4월 26일 날 1차로 2대 올라갔죠. 2기가요. 예. 오늘까지 130 며칠 걸렸는데 그동안에 알박기, 보고누락,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서 전자파 소동, 또 트럼프 경로. 소동이 뭐. 그래서 한미 간에 이 알력이 생겨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발생하는 주 원인을 사드에서 제공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드 배치를 안 했지만은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 수순을 그대로 해왔어요. 예. 그러면 결국 뭡니까?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현 정부에 저렇게 없어서 예. 그 우왕좌왕을 겪고 이제서야 저걸 하느냐. 저에 올라갔지만은요. 네. 그동안에 당할 거는 다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 안보 위기 하에서 저런 정도의 판단력을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위기가 올 건데 예. 어떻게 견딜 것인가.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더 나아가서요, 지금 한미 FTA에 대해서는 지금 무기 구매를 해주겠다고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전화해서 분명히 나왔어요. 근거 있는 얘기? 아니, 나왔죠. 지난번에, 이번에 2차례, 3, 4차 대화에서 했다, 안 했다 하지만은 그 전에 예. 했을 때, 8월 17일입니까? 통화를 했을 때, 그때는 분명히 늘어난 국방비로 미국 무기를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 있었어요. 그럼 FTA 괜찮네 그냥. 예, 이렇게 된 그래서 거예요, 또? 그 트럼프는 목적한 바를 얻었으니까 네. FTA 폐기를 슬그머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서영호 소장으로 네. 저는 그 이중고 때문에 한반도에 처한 이중고 두 가지 고통 때문에 사드 문제도 그리고 북핵 한미 FTA 문제도 폐기를 중단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드는 아시겠지만 진보 진영 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보수 진영 내에서는 임시 배치가 말이 되느냐, 영구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데 아무쪼록 지금 현재 이제는 사드가 임시 배치됐던 그 영구 배치됐던 배치가 결정났기 때문에 철저히 국익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미국에서 볼 때도 한반도가
북핵 문제에다가 한미 FTA 문제까지 중첩적으로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주게 될 경우에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어려워질 걸 생각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미 FTA 문제까지 힘들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래저래 복잡해진 한반도의 이중고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정기남 소장님. 예. 저는 뭐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그 사드 배치가 이제 사실 19개월 만이거든요. 예. 이게 일개 포대가 이게 전개되는데. 예. 자, 임시 배치는 말장난입니다. 자, 이제는 그만큼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약속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사드 배치 진상 규명하겠다, 국회 공론화하겠다, 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한 뒤에 하겠다. 예. 이러다 보니까 부정적이어서 그동안 못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미 사드 배치를 사실상 지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북한의 마카파식 핵 위협, 미사일 발사가 가져온 또 하나의 역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습니다. 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 사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미 동맹에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좀 뒤로 할 때가 됐고. 그리고 그다음 짧게. 예, 마지막으로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을 설득해야 됩니다. 예. 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가 결국은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다시 또 뒤집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교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광덕 부장님. 저는 이 공통 사드가 오늘 임시 배치되고 저는 임시 배치가 아니고 사실상 완전한 배치로 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시 임시 철거되기도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시 배치했다가 다시 철거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미 FTA 폐기론이 트럼프 대통령에서 제기됐다가 백악관 관계자에서 당분간 중단한다. 이 나온 것도 그렇고 사드 배치된 것도 그렇고 결국엔 이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거는 김정은이다.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시 FTA 폐기한다 하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폐기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 게 핵실험하기 직전에 한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한미 FTA 폐기론은 뭐 김정은의 그런 역할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기질, 비즈니스 기질이 그대로 드러난 건데 옛날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은 자기가 한 말이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다 하면 거의 실행이 되거든요.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프타가도 얼마 전에 보면은 파기한다 했다가 지금 파기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한미 FTA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얻어내는 걸 딱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아까 저기서 살짝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무역 역조를 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즘에 이 남북 긴장 관계 속에 지금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겠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는 없었다고 청와대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기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무역 역조를 시전할 수 있다고 미국이 또 보는 것 같아요. 또 재협상도 원래는 한국이 부정적인데 어떻든 재협상에 가까운 식으로 뭔가 협상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일단은 공식적인 논의는 폐기한 논의는 철회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럴 때서 좀 멀리 봐야 되지 않아요? 지금 19개월 만에 갖다 놨다고 그랬나요? 사드 제대로? 그렇습니다. 19개월? 19개월 뒤에는 북한 핵은 어떤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을지.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방문 중에 극동 개발 성공이 북핵의 근원적 해법이다. 이런 신북방 정책을 내놨습니다. 잠깐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Президент Монголии Халтмагер, министр Японии Синдзо Абе, модератор пленарного заседания.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 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참 눈물을 닦아드릴 한국인인데요. 저분들 이제 고려인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핵 근원적 해법 이것이 극동 개발 성공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냐. 신북방 정책에 대한 평가를 일단 이건 뭐 간단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먼저 준비되셨어요? 제가 할게요. 황 소장님. 저는 거꾸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극동 개발이 북핵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예. 북핵이 해결돼야 극동 개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원래 이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공약도 했던 거에 뭔가 하면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인데요. 예. 이것이 지금 북한의 ICBM, IRBM 발사와 이 6차 핵실험으로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게 됐죠.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여기에 대한 모든 합의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이것이 그냥 여러 가지 안건 중에 썩 들어가 버리고 그냥 이렇게 제대로 발표를 못할 지금 타이밍이 아주 안 좋아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전기를 주고 이게 가스를 주고 통관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핵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의 문제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서영 소장은? 예, 이거 뭐 북한에 대한 뭐 대북 정책이 아니라요. 사실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저는 일석이조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신북방 정책이 잘 됐을 경우에 러시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니셔티브를 갖는다라고 푸틴 대통령을 설득하는 거고 믿지면 한국은 한국과 러시아가 경제협력을 하면 된다. 지금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가스, 철도, 항만, 전력, 조선, 수산 등 9개 분야의 경제협력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북한에게 주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 조성에 이바지하자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명분을 가지만 실제로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경제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최대 북한에게도 도움을 줘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자. 이런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게 아닌가. 즉 부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그 일석이조의 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다른 뭐 저도 정기람 좀 소장은?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좀 예. 전에 우리 황장 소장님 생각에 좀 다른 의견인데 예. 근데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한반도 평화는 영원하다. 이렇게 갈 수 없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역발상이라는 겁니다. 예. 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만 집중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한국과 러시아의 직접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북한을 어떤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이제 그런 방식을 지금 그런 제안한 어프로치를 거다, 하고 제안한 거다. 예. 그리고 그 고리는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고리로 하고 있다. 네. 또 이게 마침 푸틴이 얘기하고 있는 신동방 정책과 좀 맞닿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고요. 여기서는 좀 더 나아가서 지금 한반도 이 북핵 문제를 푸는 그 어프로치 자체도요. 한미일 삼각구도와 북중러 삼각구도가 지금 대치하는 양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구도를 러시아와 틀을 구도를 좀 바꿔보자. 틀어보는 그래서, 그런 말상도 필요한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 그런 판단입니다. 뭐 10초만 딱 네, 그러세요. 푸틴이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풀을 먹더라도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푸틴이고요. 네. 북한의 후견인 둘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이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북핵 폐기를 협조를 해요? 예. 찬물을 갑자기 끼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핵 폐기하는 북한이 협조 핵 안 폐기 한다. 안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로 안 한다.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북핵 폐기를 설득을 해요? 북핵 폐기를 설득이 아니고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러시아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거죠. 그럼 러시아가 뭐 북한의 지시에서 그럼 가만히 있어 폐기할 수 있는 게 설득을 아니니까요. 아니 근데 푸틴이 절대로 안 한다는 사람 앞에 북핵을 뭘 가서 더 설득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푸틴이. 그 의견 다른 분 또. 뭐 결론을 늘 그냥 현장에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일단 방향은 원대하게 잘 제시했다고 보고요. 역시 이제 북핵이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력, 우리나라의 대통령 또 국가의 힘으로 보면 이 정도밖에 지금 못 가는 겁니다. 아쉽죠. 보는 국민들이 북핵 문제만 아니면 이번에 내놨던 신북방 정책이 매우 좋을 것 같은데 북핵이 걸림돌이라는 걸 국민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향은 제시해야 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도 포기할 것은 아니다. 이 현실과 이상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관덕 본부장님. 예. 아까 지금 그 푸틴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지금 나와서 이제 그 한마디 하면요. 오늘 문 대통령이 그 회담에서 대북 원유 중단을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돼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민간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10여 년 전, 15년 전하고 달리 자기네들이 국력이 그전보다 그냥 어려웠다가 조금 다시 위상이 약간 높아지면서 그렇죠. 굉장히 사실 우리 쪽 말을 옛날만큼은 안 듣고 오히려 북한을 뒤에서 좀 편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저는 이번에 친북방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이 이제 뭐 러시아도 방문하고 하면서 취재를 했던 경험을 보면은 대자비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하여튼 뭐 가스 문제로 한국과 북한과 뭐 러시아가 협력한다. 이야기가 좀 나온 지 지금 오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지금 다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다리라는 느낌을 주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젠 오늘은 9개 다리 놓겠다 해서 9개 다리에서 진짜로 무슨 다리인가 했더니 그 다리 그게 아니라 9개 브릿지 영어로. 근데 이제 가스, 철강, 뭐 항만, 전력 이런 사업들 9개 분야를 이야기. 연결고리 말하자면 경제협력 연결고리. 이게 북항로라든가 조선, 일자리 뭐 이렇게 9개를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좀 플러스 된 것 같아요. 좀 새로운 버전인데. 시간도 보면 은근히 길어지네 지금. 시간 그러니까 마무리. 이제 문제는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렇게 실제로 협력을 이끌어내야지 계속 저 반복이 말로만 아이디어로 반복이 되면서는 뭔가 한 발짝이라도 더 실천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거 신북방 정책은요. 바로 이게 제2의 햇볕 정책으로 이미 이게 실패한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의 바탕을 두지 않은 공안 이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의 참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철도, 전력, 가스가 북한 참여 없이 됩니까? 근데 북핵이 해결 안 되고 북한이 참여할 일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제2의 햇볕으로 공안 이상에 불과하다. 그럼 이게 북핵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건 이게 경협이나 대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이게 북핵은 철과 혈, 이 말은 이게 무기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해결된다. 철혈 정책. 저는 그걸 강조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뭐 적군인지. 그리고 국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국회는 국민 생명 지키고 안보 지키는데 뭐 크게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따리 가져오세요. 그래야 보이콧 철회할게요. 자유한국당 얘기입니다. 무슨 보따리를 얘기하는 건지 좀 살펴주십시오. 무슨 보따리를 말하는 건지. 자, 한국당 보이콧 탈출 명분. 보따리를 가져와라. 정부 여당이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이게 아닌데 왜 연락이 안 와? 연락이 와야 되는데. 보이콧 철회? 정부 여당 보따리 가져오세요. 그럼 철회해 줄게요. 그리고 빨리 합의하겠다고 좀 해줘. 이런 속내가 아닐까.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비나 반납해라. 그리고 조건 없이 복귀해라. 무슨 소리냐 하고 있고. 한국당 빠져도 뭐 우리끼리 의사 진행할까? 그래서 이게 좀 점점 자유한국당 빠진 상태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못하는 북핵 외교를 내가 한다. 그리고 오늘 전병헌 수석이 방문해서 국회 정상화하실 거죠? 했는데 청와대 협조가 어렵다. 이런 대답을 내놨더군요. 하태경 의원, 홍준표는 사오정이다. 노회찬 의원, 학교 앞 분식집 주인 소환됐는데 왜 수업을 거부해요? 국회 보이콧 한국당에 큰 관심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여당. 그런가 하면 보따리 가져오면 보이콧 풀겠다? 복귀 명분까지 바라는 한국당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제가 배운 정치는 여당이 보따리를 갖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러한 그 의사 일정을 참여를 하지 않을 때는 여당이 그 여러 가지에 대한 조건에 대한 그 보따리를 갖고 와서 그 야당과 협상을 하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솔직히 말하면 여당에서 아무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지 않는. 정우택 대표께서 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보따리를 좀 풀어라라는 얘기를 뭐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보따리는 그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 문제는 원내대표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여야 지도부를 접촉한 것은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논의를 위한 상의하기 위해서 오늘 방문합니다. 학교 앞에 자기들이 잘 다니던 분식집 그 가게 주인이 구청에 소환됐는데 수업을 왜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은 국회에서 상임위 소집을 요구해가지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따지고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그 교문위에서 따지면 될 일을 갖다가 아예 정작 국회를 갖다가 거부하고 길거리로 나가는. 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6시 35분 저희는 풀어볼 보따리가 많아서 오늘 얘기가 요거 짧게 김광덕 본부장이 먼저 30초 이내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해야 되겠네요. 네. 보따리를 가져와라. 예. 보따리는 구체적으로 협치라 그래서 협치 카드를 내놓아라 이렇게 예. 말을 했는데 그럼 무슨 내용인가? 첫 번째는 지금 방송 개혁이니 방송 장악이니 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영방송사 요 문제에 대한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해법을 내놔라. 두 번째는 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회동에서 회동을 하는 것도 카드를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독대 회동을 카드를 내놔라. 그럼 그거로 보입니다. 보따리 찾기 어렵겠는데요, 정기람 소장. 좀 딱해요. 명분 없는 보이콧 하더니 무슨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정치가 물론 뭐 그런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정기국회는요. 이 청와대 어떤 국정 주도권이 청와대에 있던 것을 여야 국회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정기국회 의미 아닙니까? 자,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을 걷어차더니 이제 와서는 복귀할 테니까 보따리를 내놔라. 저는 국민들 설득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에도 자, 대통령 복귀하는 대로 러시아 회담 끝나고 오는 대로 여야 지도부 회동해서 전국 정상화의 어떤 뭐랄까 키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권의 주어진 과제입니다. 네, 서영 소장님. 네, 자다가 일어나서요. 남의 다리 긁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공영방송 장악 음모라고 하는데 MBC, KBS 직원들 수천 명이 사장 물러나라고 파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았으면 정부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직원 그 KBS, MBC 직원들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공연하게 여당 탓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 설령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국회에서 얘기를 해야지 본인 스스로 뛰쳐나가 놓고 돌아올 명분을 왜 정부 여당에게 달라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다가 남의 다리 긁으면 안 됩니다. 자기 다리 긁어야지. 그걸 듣던 얘기는 자다가 공창 두드린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남의 다리 긁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옆에 자는 사람은 왜 나한테 그래? 자기가 가려운데. 제가 볼 때는요, 누구 다리를 끊든지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거는 북핵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노선을 철회하라. 그러니까 남북 운전석론이라든지 평화협정이라든지 베를린선은 대화 우선 논의가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통하기가 그 부분을 철회하라는 거고요. 국민의당에서 오늘 보면 김동철 원내대표가 어제입니까? 어제죠. 또 안보 라인에 대해서 전면 교체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안보 문제에서요. 그런데 방송 장악에 대한 철회도 있을 거고 하나는 말로만 협치하고 굉장히 젠틀해졌는데 정권이 하는 모양은요. 실제로 야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협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이야기도 들어있겠죠. 전기현 의원님. 일주일도 못 가고 겁먹은 야당이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길의 비유를 하겠습니다. 꼭 길 필요 없다. 그냥 아무 것이나 보고 길이라고 외쳐만 다오. 그러면 우리 들어갈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이제 무엇인지 아마 자유한국당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저 제안을 받아들여서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정무수석은 물론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회 정상화다. 이제 이럴 때 집권 여당이 자신의 관용, 포용 또는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면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국정을 논하라 이렇게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그 보따리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제 언론 장악 음모를 포기해라. 두 번째는 이게 그 사드나 전술핵 재배치처럼 안보 불안, 오락가라는 걸 없애라. 이 두 가지를 가져오라는 게 보따리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일방적으로 보따리를 요구해서 보따리 가져오면 이게 국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이게 저는 국회에 먼저 들어가서 서로 이게 논의를 하고 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전 문제를 해결해야지 일방적으로 먼저 보따리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못하는 북핵 외교를 내가 한다 이렇게 나서고 계셔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혹시 아시면 답변 주십시오. 이 정부가 못하는 국제
북핵 관련 외교를 이제는 우리라도 나서야 할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쯤 북핵 전문가를 모시고 미국 조야에 가서 해구산 의지가 과연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러 1차로 떠납니다. 1차로 떠나고 조율이 되면 제가 미국도 가보고 중국도 갈 예정입니다. 중국 대사 지금 뭐 들어보셨습니다마는 그거 잘 모르겠다. 홍준표 대표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하면 빠지셔도 돼요. 의무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서양호 소장 뭐 준비됐어요? 아니 북핵 외교하러 해외에 나간다는데 예. 국제적으로 장애투쟁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미국의 야당은 민주당인데 예. 민주당이 그래도 진보적 정당인데 예. 보수적인 자유한국당 만나나 줄까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농번기에는 부직갱이라도 나선다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라 힘이라도 보태는 건 좋은데 과연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의 정쟁을 국제적으로까지 끌고 가서 그게 걱정된다.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건지 애국심이 정말 무엇인지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국회 보이콧 처리하시고 여야하고 그 대통령하고 대표회담하자도 안 오셨는데 그런 것부터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정이 모자라면 해외에도 가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 소장님, 여야정 협의체 등에는 협조 어렵다고 지금 얘기했죠? 예. 근데 순서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 저는 뭐 청와대 정무수석과 긴밀한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만 자, 안보 위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겁니다. 수당적인 대책은 항상 홍준표 대표가 해오던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9일날 뭐 서울 시내에 대규모 집회를 하고 이걸 이제 미국에까지 확장시키겠다는 건데 저는 국민적 설득력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 장외투쟁을 외국까지 확장하기 전에 먼저 여야 대화부터 우선하는 것이 제1야당 대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큰 당인데 왜 설득력 없는 그런 집회나 하고 뭐 이러겠어요? 혹시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분? 본심은 이럴 겁니다. 아마 전술핵 배치나 이제 핵무기를 독자 개발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한국당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일 텐데요. 저는 그 논쟁을 우리 국내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핵을 가지지 않고 당연히 전쟁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북핵이 저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집권 여당과 싸우지 말고 국민 앞에서 논쟁하면서 어떤 것이 맞는지를 국민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북핵을 둘러싼 강대국의 저런 싸움 안에서 끼어들 틈도 생기지 않느냐 이런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논쟁하지 않고 해외로 가져나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오늘 뭐 주제 얘기하면서도 뭐 이런 얘기나 좀 하고 있을 정도로 좀 편안한 상황이에요 지금 한반도가. 어떻게 보세요? 이 미국, 정치가 중국 지금 가서 전술핵 재배치 설득하겠다라는데 사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은요 꼭 이 행해지서 실천되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 어떤 주장을 함으로써 그것이 지금 국제 간의 역학관계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술핵을 재배치하려 해도 NPT 탈퇴해야 되고요. 또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어려운 거라면 자유한국당이 아까 방금 뭐 독자 핵 개발을 이야기, 자유한국당은 독자 핵 개발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홍준표 대표가 독자 핵 개발을 하자고 국회에 뭐 입법을 발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뭘 미국 중국 갑니까?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게요. 바로 이게 적전 분열이고 자중 질환입니다. 이게 홍 대표가 전술핵 재배치 때문에 미국 가는 걸로 보이는데 대외적으로는 이게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쟁과 싸워도 돼요. 그러게 대외적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근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거는 대통령이에요. 야당 대표가 국가를 대표하는 수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홍준표 대표가 미국 가서 이게 다른 목소리 내는 거는 아주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게 내부적으로는 몰라도 대외적으로는 부적절하다. 근데 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아니 이제 뭐 여당하고 뭐 정부를 비판하는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아마 활용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외교를 한다. 문정부가 못하는 외교를 내가 한다 그래서 문정부에는 특사로 혹시 가는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외교를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국어상으로만 보면 근데 이제 특사로 가는 건 오늘 대표가. 그래서 또 오늘 전병헌 정무수석하고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거기서도 내가 외국에 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오늘 만난 이유는 청와대 대표 회동에 관련된 걸 하느냐 마느냐 그거 갖고 이제 만났을 텐데 하여튼 특사로 가는 건 아닌 거요. 가서 하여튼 미국, 중국 방문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거로 한국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 하는 거를 내는 거로 이제 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떻든 방문하더라도 이 서로 달라진 목소리를 내면 안 되고 이왕이면 역할 분담 좀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역할 분담을 해서 한다는 느낌을 받도록 결국에는 그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6시 46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늘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출 필고 반 필면하라.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출 필고 나갈 때는 반드시 고하고 반 필면하라. 돌아오면 반드시 얼굴을 맞대 인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인데 돈이요. 전 돈도 그렇다고 봅니다. 돈 오가는 과정이 분명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명확하진 않았죠. 이혜원 대표 얘기입니다. 차용증 있고 영수증 있고 했으면 명확할 건데 그러질 못해서 대표직을 확실히 떠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살펴보죠. 자, 전화만 오면 돈 달라고 그랬다는데요. 왜 참 이 사업가 옥씨는 뭐 하나씩 둘씩 이렇게 자꾸 폭로를 해요. 아이고 말도 마요. 전화만 오면 돈 달라 했다니까요. 어쨌든 이혜원 대표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표직은 그만뒀는데 지금 서로의 속내를 먼저 살짝 살펴봐 주십시오. 100% 진실은 나만 알아요. 그러던 이혜원 대표 74일 만에 녹아버린 욕망로가 됐습니다. 사업가 옥씨 친박계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만 오면 돈 달라니 돈. 거짓 주장이 바른정당 가치 훼손하지 않도록 사퇴하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은 검찰에서 떳떳하게 밝힐 것입니다. 자강론, 이 자강 불씨를 꺼뜨리는 거 아닌가. 그게 사그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고심이 길고도 깊었다. 이렇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른정당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야당 대표로 막중한 성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저의 불찰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실체적인 진실은 조만간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거짓 주장이 바른정당의 가치 정치를 훼손하고 바른정당의 전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갈비도 사주고 김치도. 김치는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중국 아줌마가 일하는데 밥을 잘 못해서 식구들이 잘 못 먹으니까 김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집에 가서 일하는 아줌마에게 인수인계하고 일하는 아줌마 전화번호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김치를 해서 연락해서 갖다 주고 왔는데 지금 뭐 의혹이 또 터졌죠. 친박계 정치인에게도 금품 제공을 유도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업가 옥씨가 이혜원 대표가 송 모 씨에게 4천만 원가량을 주도록 했다. 이거 구체적인 액수까지 지금 나왔어요. 4천만 원가량을 좀 주도록 했다. 그런데 그 송 씨라는 사람하고 이혜원 대표가 상당히 가까운 관계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혜원 전 대표는 같은 수법으로 당한 현직 정치인 더 있다. 민주당에도 있다. 2명이나 있다. 그래서 총 4명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했고요. 사업가 옥씨는 S기업과 K기업의 공사를 맡게 해준다고 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뭘 갖다 주고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켜진 약속은 없다. 그리고 나 피해본 게 10억 원에 달한다. 아이고, 돈이 뭐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10억 원 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었나, 우리 생각에는. 그리고 6천만 원 오갔으나 다 갚았다. 청탁이나 대가성 아니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돈이 오갔다. 그 얘기죠. 그렇죠? 네. 이건 뭐 정말로 짧게 한 말씀. 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검찰 수사. 제가 보기에 저는 아무리 봐도요. 네. 우리 판례상에게 이혜원 대표에게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판례는 항상 모르고 뇌물 받았다고 알고 바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이게 불가피한 사유로 반환 못했을 때 그때 두 가지만 무죄가 되고 전부 이게 유죄인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혜원은 동일한 수법의 피해자가 여러 명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동일한 수법의 수혜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범죄인. 이게 여러 명 우리 국회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좀 폭로한 분은요. 계속 이게 예원이 부인하고 우리 이게 본인을 갖다가 사기꾼처럼 명예훼손하면 앞으로도 이게 계속 추가 폭로하겠다. 이런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지저분하게 된 게 전교한 대표리 전교한 의원. 예원 의원 참 울고 싶을 겁니다. 완전히 역겹다고 생각할 거고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고 할 건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은 사업가 옥시 있지 않습니까? 뭐 날 사기꾼이라고? 난 심부름꾼이야. 내가 10억 손해봤다. 그런데 저는 그 10억 원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10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은 10억 원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했으면 10억 원을 벌었을 건데 이것을 못 벌었기 때문에 10억 원을 손해봤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분도 정상이 아닙니다. 4천만 원 주고 6천만 원 준 걸로 그래 끝을 내야지 10억 원의 손해를 본 거를 마치 벌것을 못 벌었다고 하면 김치 담가서 갖다 줘야지 뭐 그 정성을 생각하면은 아니 그것도 얘기하는 것이 또 정상이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저런 용어를 기회비용이라는데요. 이제 뇌물도 기회비용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품 요한 이상 그렇네요. 말할수록 지금 진흙탕이 될 건데. 맞아요. 지금 대표된 지 74일 만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대표에 출마했는데요. 그것도 잘못됐고 지금 사퇴하는데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언론에 사퇴하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이혜훈 전 대표가요. 저신 바르게 했어야죠. 그리고 다른 정치인 이름을 또 많이 대네요. 잘 조사했나요? 저는 알고 있나요? 그냥 입 다물고 이 일은 법에 가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인한테 오히려 유리할 깔끔하다. 겁니다. 글쎄, 정 소장님.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 자강론이 어떻게 될까봐 좀 그런 얘기는 좀 너무 뭐랄까 좀 너무 포장한 얘기고요. 아마 이혜훈 그 대표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제가 걸려들었지? 관행 아닌가?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옥시라는 사업가 아마 야 내가 초짜인 줄 알아? 나 선수야. 당신만 그런 게 여러 사람들 이렇게 했어. 이런 선수예요. 하나도 뭐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죠.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인을 옥죄고 뭐 하는 또 뭐 10억을 손해 봤다느니 사실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근거도 없어요. 자, 근데 더 웃긴 것은요. 도대체 경찰이든 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서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언론에 회자되는 것 자체를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창피한 얘기야. 그리고 무슨 김치 갖다 주고 그걸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제가 보니까 이혜훈 대표는 이걸 챙겨놨어요. 빌려주니까 받았지. 그래서 차용을 강조하는 것 같고 이 옥시는 일거리 준다니까 줬지. 그래서 수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두 분 다 두 사람 간의 사인 간의 문제면 사인 간의 문제로 검찰에서 시비를 밝혀야지 이렇게 물귀신 작전으로 정치인 전체로 확산시켜서 마치 이혜훈 리스트나 옥시 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하면 정치권의 전체 불신만 높아집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빨리 검찰 수사에 임해서 시시비비를 두 사람 간에서 반드시 밝히는 것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이혜원 대표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아까 서울에서 얘기했지만 저거 김치 갖다 놓고 찍은 거는요, 예사롭잖아요. 그렇죠. 이미 언젠간 내가 너 걸어 딱 그거예요. 그렇죠. 제가 좋은 뜻으로 김치 갖다 줬는데 저걸 왜 다 사진을 찍어놔요? 그게 초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초짜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혜원 대표는 초짜예요? 이혜원 대표는 처음 해보신 거잖아요. 아이, 무슨. 아이고. 이거 제가 해도 되나요? 아이, 그럼요. 아이, 그럼요. 그래서 뭘 갖다 주는 게 이제 산타클로스가 원래 갖다 주잖아요, 공짜로. 네? 산타클로스. 근데 산타클로스가 그런 거를 또 사진 찍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네요. 제가 정치인들을 많이 취재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사람을 만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일단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일단 믿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상대를 어떻게 믿을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혜훈 대표를 제가 평소에 취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일단 사람을 일단 잘 믿어요. 내가 보니까 이혜훈 대표가 사람 만나면 굉장히 친하게 활달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마 이 옥시를 자기한테 돈을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착한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내가 유명한.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돈을 준다는데 그걸 무슨 착한 무슨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해요. 남의 돈을 왜 받아요? 이혜훈 광팬이라고 아마 생각해서 문제 안 될 거라고 아마 그렇게. 나이가 한두 살이에요. 돈을. 아니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순진하다고. 어리석은 착각이 어리석은 착각.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옥 씨는 뭐 그전에 전과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니 주는 게 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돌아오는 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야. 왜 주는 게 있는데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그나저나 어쨌든 이해운 지나가고 포스트 이해운이라고 그럴까요? 김무성, 유승민 의원 이분들 생각이 진짜 지금 중요해 보여요. 들어보시죠. 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해운 대표 사퇴 결정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본인 말씀대로 하루속히 결백을 밝히고 다시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내에서 역할을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해 놓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 점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점은 우리 당의 의원님들 또 위원장님들 당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되고 대표님께서 역할을 해줬으면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황장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 어려워져. 지금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 다 이 세상, 지금 뭡니까 바른정당의 방향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분명히 다르죠. 자 여기서 자기가 어쨌든 겉으로는 사양하지만 두 사람 다 속으로는 하고 싶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방향을 키를 못 잡으면요, 자기가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고 볼 겁니다. 다시 오기 어려운 그러니까 기회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갖다가 이렇게 이 한국당하고 시도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은 당분간은 바른정당 개혁 보수로 자강론으로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 당내에 두 색깔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자기가 잡아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서로 간에 하겠다고 이렇게 흙탕물 싸움을 하는 것을 우려해서 겉으로는 사양하지만은 속으로는 두 사람 다 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언젠가는 불거지겠네요. 뭐. 서영호 소장 생각은요?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는 통합은 뒤에서 본인이 통합론자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정책 포럼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김무성 전 대표는 나는 하지 않는다. 뒤에서 돕는 것이 더 낫다라고 기자들한테 분명히 밝혔고요. 그에 반면에 유승민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자강은 앞에서 안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당의 총의를 통해 결정한다면 결정할 사안이다. 즉 당에서 자강하겠다. 통합이 없이 우리 스스로 잘 알아서 하겠다라고 나에게 전권을 준다면 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진남 소장 하시겠어요? 어쨌든 자강론과 통합론의 갈등 이게 이제 이른바 지난 대선 때부터 나왔습니다만 그 앞자를 따가지고 KY 리스크 이게 이제 다시 부상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요. 저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의 전체적인 총의가 모아진다면 자강론의 입장을 좀 지키고 당의 대표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아마 깊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이번 국면에서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여전히 통합의 큰 어른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하면서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를 권한대행 체제로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통합파로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손대지 않고도 전체적인 통합 쪽으로 키를 몰고 가는데 자기가 역할하는 쪽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TK 전기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TK 정선에서 어때요? TK야 지금 현재는 통합한다고 해도 아마 정서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받아주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제 중앙당에서 같이 통합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섞이는 과정에서 지역구를 놓고 굉장히 큰 충돌이 생기겠죠. 이미 저는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전 의원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고요. 같은 당인데요? 같은 당이죠. 이미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한쪽은 자강이고 한쪽은 통합인데 저는 자강과 통합이 결론 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뜸들이기를 하고 있다. 그런 데서 그런 상황에서 누가 키를 잡느냐 이 문제일 텐데 일단 유승민 의원은 내가 지금 현재 마이너리그인 정당을 메이저리그로 승격하겠다. 1군으로 높이겠다는 것이고 김무성 전 의원은 나는 지금 상태에서는
마이너리그 감독하지 않는다. 통합 이후에 내 길을 새롭게 모색한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 두 사람이 충돌이 좀 더 강해지면서 오히려 파열하고 각기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두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지금 상황을 암중 모색 수습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그 황장수 소장과 정반대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두 분 다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 독배를 피할 것인가 이런 생각인데 그 근거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김무성 대표는 뭔가 이게 자유한국당과 통합 여기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대표가 됐는데 통합 이거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것 때문에 피하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일단 이게 총의를 모으기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바른당의 한 3분의 1은 김무성계입니다. 그럼 이게 총의를 모아주기도 어렵겠지만 설령 모아가 대표시기에도 유승민 의원 때문에 이게 필연적으로 분당의 길로 가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에게 내가 대표는 안 할 것이다. 둘 다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김광석 본부장님 정치 이래가지고 뭐 네, 희망이 있어요. 지금 두 사람 말을 비교해 보면 정반대로 했는데 비대위원장 나는 안 하겠다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대표 이거는 저는 본심이 아니라 봅니다. 할 마음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일이다 하면서 생각이 아니라고는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본심인데 본인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가는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주호영 체제로 가면서 서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이해운 대표가 유승민 개였기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가 한번 맡아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좀 새로운 길을 여는 게 오히려 당의 화로를 찾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정치가 대표도 길을 잃고 다 하셨죠? 대표도 길을 잃어서 그만두고 정당도 길을 잃고 이러면 정치가 길을 잃는데요.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확실하게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개입이 사실이다. 이런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들어가면서 살짝 목례를 하고 들어갔는데 왜 인사를 이렇게 살짝 목례를 했을지 그 의미도 살펴주십시오. 지시 있었다. 청와대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관리를 잘 하라. 2015년 1월 9일 대통령은 장관을 불러서 문체부 장관을 불러서 옆에 있는 사람 차관이죠. 관리를 잘하세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증거 부족하다. 문체부 실장 3명 인사조치 증거 부족이다. 노태강 전 국장 인사조치 박근혜 공범 인정. 뭐 이쪽 이제 박 대통령 측 변호인 얘기고요. 블랙리스트 지시 있었다고 이제 증인석에 나와서 전 문체부 장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편향적인 영화. 좀 그 정치 편향적인 영화에는 지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덕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깊은 목례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입을 열어 블랙리스트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 비망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소한 어떤 좌파적 문화예술인 또 대통령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보이는 홍성당 화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라든지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비망록에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단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관께서는 공납을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이 부분도 모르신다는 그 취지. 그런 것보다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 청와대에서 이런 걸 관리해라라고 지시하신 적도 없고요. 그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장관이 내놓으셨으니까 사실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보지를 못한 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못 본 걸 봤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 여전히 본 적 없으십니까? 올라가서 성실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유증을 왜 하신 겁니까? 올라가서 성실하게 이번에 피의자로 소환되셨는데 뭐 국민께 할 말씀 없으십니까? 신경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신경을 끼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누구 진으로 문체부에 전달한 겁니까? 가렸어 앞에 말씀해 주십시오. 피의자 전환했는데 신경이라도 말씀해 주시죠. 신경 한 말씀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준비가 덜 되셨어요? 서 변호사님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정기현 의원부터 해주세요. 저는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고 본인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고백하면서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 인간의 참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의와 생존 사이의 고민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국민에게 버림받고 자유한국당에서 버림받고 자신이 임명했던 장관이나 차관이나 청와대 수석들 비서관들로부터 다 버림받는 상황에서 누구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책임질 것이 없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과 그를 모셨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서글프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서 변호사님. 법정에 들어가서 말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냥. 그건 뭐 최소한의 예의니까 모셨던 분은 묵내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 재판을 딱 보면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각자 도생을 위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 전가. 근데 결론은 전부 다 같이 망하는 공도 동망. 이 패러그래프, 이 완전히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동지였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본인의 책임 관계에서 대통령이 지시에 모두 따랐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강등이 안 되고 결국 둘 다 공도 동망하는 이런 게 공식을 따를 것 같아요. 예. 김광석 본부장 되셨어요? 저는 목례를 한 게 오늘 이렇게 평소에도 뭐 장관 맨날 뭐 대통령 모셨으니까 목례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발언이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거를 살짝 알리는데 제가 적정선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언이 보면 우리 뭐 기사는 뭐 블랙리스트 인정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검찰이 정치 편향적 영화 지원하면 안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거든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검찰 아까 이야기 잘해서 했는데 검찰과 전 대통령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 검찰의 발언에 대해서는 딱 인정해주면서 또 박 전 대통령이 리스트 만들어라라도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치 편향 영화 지원 안 된다. 살짝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적정선에서 법리적으로적인 논쟁이 필요한 이제 말이 된 거거든요. 저기 서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자기는 빠져나가면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면서 검찰한테는 협조해주면 하면서 또 빠져나가는 적정선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참 씁쓸하네, 황소님. 저는 언론이 제목을 좀 잘 달아야 된다고 봐요. 이 정치 편향을 떠나가지고 이 김종덕이 이야기한 걸 보면 이미 1심에 그 블랙리스트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기춘, 조윤선 등에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 남용은 인정을 하고 블랙리스트는 인정을 안 했는데 김종덕은 그 선에서 오늘 보면요. 이미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이거 이제 그 지시가 있었던 양 하면서 실제로 우리 아까 김 본부장님 말씀처럼 건전 콘텐츠를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지 정치 편향적 영화를 지원하지 말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이게 블랙리스트라고까지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매우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서양호 선생 되시죠? 네. 저는 뭐 묵내는 두 가지 의미겠다고 봐요. 그러니까 존중해서 당신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나타내는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잘 사십시오. 당신과 영원한 결별입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인사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오늘 김정도 전 장관이 보여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1심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서 김종덕 장관이 이 얘기를 함으로써 블랙리스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혐의를 시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18가지 죄목 중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질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김종덕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정기남 소장. 예, 저도 뭐 비슷합니다만 이미 지금 김종덕 전 장관은 구속되어 있는 신분이거든요. 굳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본인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목례를 하면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진실의 일단이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박근혜 블랙리스트 사건에 그동안 1심 재판부가 관여 없다고 그랬는데 공모해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재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참 요거 하나 오늘 이 정유라 변호인이 사인계를 냈다는데 이경재 변호사? 이거 배경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최순실 변호 이경재
정유라 변호인, 정유라는 변호를 못하겠다 그거죠. 사임계를 냈다는 겁니다. 지난 7월 12일 최순실과 정윤회가 만류를 해도 기습 증인 출석을 해가지고 폭탄 증언을 했습니다. 정유라 측 변호인이 그래서 정유라는 살모사 같아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들어보시죠. 정유라를 법정에 데려간 사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변호인이 아니라 특검 측 관계자가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 정유라의 변호인들은 정유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면담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면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유라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네, 근데 변호인단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도 정유라가 응답을 계속 안 하는 모양이에요. 서정욱 변호사께 묻겠습니다. 사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 변호사법에 보면요, 그 이해 충돌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게 의뢰인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는 쌍방을 이게 대리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정유라의 증언은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 재판에 가장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저 만약에 변호인이셨다면 사임하겠네요? 사임할 수밖에 없어요, 법에. 왜냐하면 이게 정유라하고 최순실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버리면 그렇죠. 쌍방을 이게 대리하는 게 법에 걸립니다. 저는 이게 당연히 사임하기 맞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또 다른 분 생각은? 저는 저 사임하는 데는 별 자기 알아서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아니 정유라가 어떻게 말을 했든지 간에 법적으로 정유라가 의뢰인인데 의뢰인을 언론 앞에 나와서 공개 비판하는 거는 저는 머리 털라고 처음 봤습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매우 비정상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만두면 되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인터뷰에서 살모사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는 TV 앞에서 그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좀 변호인의 윤리에 대한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상적으로는 이경재 변호사가 사임계를 냈지만 내용적으로는 정유라가 자른 거죠.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지난번에 기습적으로 재판에 가서 변호인이 코치해진 대로 안 하고 자기 소신대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나를 불리하게 하는 변호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장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로부터 잘렸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기 서 변호사는 아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건 못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정유라를 자르라고 이렇게 이경재 변호사에게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 최순실이 이경재 변호사한테 정유라 변호 그만하세요? 그러니까요. 본인의 재판에 불리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최순실 이 집안도 그렇죠. 정유라를 버리는 것이 최순실 씨를 조금이라도 덜 죽이는 방법이다. 조금이라도 살릴 길이 있다면 정유라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이라고. 그거 한 가지만 확인하고 서 변호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그만두세요. 그럴 수 있어요? 의뢰인이? 그렇죠. 의뢰인은 언제든지 해임시킬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 돈은? 예, 변호사비는 안 돌려줍니다. 변호사들 참 좋으네요, 그건. 아니, 이경재 변호사가 직업이 변호사잖아요. 이경재 변호사가 변호사인데 제가 좀 웃게 얘기하면 럭비 선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유라가 럭비공 같이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폭탄 발언, 폭탄 증언. 자, 통제 불가능입니다. 최순실 재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김광석 본부장도 한 말씀. 저도 한마디 말하자면 아니 자기 길을 가는데 원래 이제 그 변호사가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이드 필요 없이 지 생각대로 가겠다는데 가이드가 뭐 스토커처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둬야죠. 그럼 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위험해지는 상황도 가능해요? 서 변호사님? 변호인 그만두고 누가 통제하겠어요? 저 입을? 어차피 이게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위험할 건 어차피 하여튼 조용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여긴 좀 어째 좀 불안합니다. 서경덕 교수 댓글 팀장 의혹을 받고 있는데 뭔가 좀 꼬리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서경덕 교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상한 해명. 그래서 결국은 검찰 수사가 그 꼬리 끝에 누가 있는지로 향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게 지금 관건인데요. 국정원 돈 받았으나 댓글과 무관하다. 영수증에 서명했는데 그건 한국홍보지원금이다. 이 말의 의미를 살펴주십시오. 해명에도 오히려 꼬리가 길어지는 서 교수. 돈 받았지만
댓글과 무관하다. 처음에는 명의 도용, 어디 내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마음대로 갖다 올리고 돈은 받은 적도 없어요. 그랬다가 돈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받았는데 그거 댓글하고 무관한 돈이에요. 영수증이라뇨. 서명한 적이 없어요. 기억 없어요. 그러더니 또 영수증 참 서명한 게 있네요. 근데 그거는요 댓글이 아니고 한국홍보지원금으로 받은 건데요. 그리고 다음은 무슨 얘기가 또 나올지. 자, 서명 MB정부 때 아닌 노무현 정부 때 일이라는 얘기까지 스스로 뱉어냈습니다. 뭐 어떤 부서인지 이제 알고는 있지만 어떤 팀에서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독도, 뭐 동해 문제,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어떻게 보면 이런 조금 그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어떤 부분들에 관련돼서 계속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은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의 어떤 정보과라든지 많은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독도, 뭐 동해, 일본군 위안부 그런 문제에 관련돼서만 얘기를 서로 나눴었지 다른 이런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전해드린 바도 없고요. 전혀 거기에 관련돼서 제안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예전에 독도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실적이 없었는데 내 이름을 대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됐다. 죽을 죄를 졌다. 정말 면목이 없다.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나이대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제가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황 소장님께 여쭤볼까요? 예. 이건 서경덕 교수는 아마 꿈에도 상상 못했을 일 같아요. 그렇잖아요. 국정원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하고 슬그머니 뒤로 이 돈이 오갔는데 이게 이렇게 밝혀져서 이 난리가 날 줄 알았겠어요. 그럴 줄 몰랐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관변 일을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저분이 전공도 저게 아니고요. 뭐 조경, 농학 쪽 이런 쪽인데요. 조경? 농학 석상가 그럴 겁니다. 그것도 박사도 아니고 수료예요. 그런데 개공 교수로 언론에 좀 등장하더니만 어느 날 정식 교수가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과로 다른 전공과 무관한 한마디로 국가 브랜드 홍보에 지나치게 열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무슨 돈 문제로 시비도 걸리고 또 뭐 홍보가 잘못됐거나 홍보에 에러가 있다라고 많은 지적이 나왔죠. 자, 그래서 관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돈을 갖다가 많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받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그 돈이 댓글로 달한 것은 아니다. 즉 범죄 대가는 아니다. 이제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보통요 관변 일에 저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넘나들면서 열심히 앞장서서 하고 그 대가로 자리 구하고 언론에 이렇게 뜨고 이러면요 항상 끝이 좋지 않더라고요. 끝이 안 좋다. 그러나 저러나 끝날 때가 뭐 멀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서둘러서. 서영호 소장. 네. 저는 뭐 서경덕 교수 얘기가 참 이해가 하지 않습니다. 국정원 돈 받았으나라고 했는데 처음에 애초에는 안 받았다고 얘기했었죠. 영수증 서명을 들이대자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해명하고 있는 난 댓글과 무관하다는 얘기도 댓글도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신뢰가 다 깨졌어요 이미. 그리고 한국홍보지원금만 받았다. 한국홍보지원금 관련해서 그 자금을 썼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과연 국정원에서 한국홍보지원금만 받았겠냐, 다른 용도로 받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제가 볼 때는 진실을 규명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남 소장님. 1도 2부 300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도망친다. 두 번째 부인한다. 세 번째는 이제 자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저는 이미 이제 이분이 벌써 신뢰를 잃었어요. 사실 무근, 이름 도용, 기억 안 난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국정원 직원과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답변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서로 연락하면서. 자, 그러면서 뭐 한국 홍보 지원금 이건 명백하게 정권 홍보 선거 개입에 쓰여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이 서 교수가요 잠깐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서 교수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정원 TF하고 검찰이 도대체 어디까지 카드를 쥐고 있는지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죠, 잘. 자기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본인이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 같고 그 결과는 아마 자백으로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연락이 안 되겠죠. 김광석 본부장. 저는 교수님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많고 말을 그래도 좀 일관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근데 보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말이 해명이 달라져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신뢰는 완전히 깨졌다. 예. 근데 이제 확인된 건 확실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자금을 받았다는 거. 그건 확실해요. 이제 본인은 그거를 한국 홍보 지원금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하는데 이제 받았어요. 댓글 지원은 아니라고 하는데 댓글 지원과 관련된 건지는 철저하게 조사하면 나올 것 같고 마무리 하시죠. 이 과정에서 그것도 받은 시점이 노무현 정부 때는 2007년에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이게 또 뭔 순가? 무슨 꼼순가? 그러니까 2011년 영수증 가지고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글로 넘어갔는지. 예,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그 세 가지 의문을 기본 판넬로 적어봤는데요. 예. 말이 이게 계속 바뀐다는 뜻은 유죄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근데 저는 세 가지 의문이 첫째 유네스코 행사를 왜 이게 국정원이 몰래 현금으로 줍니까? 이건 이게 국정홍보처나 관광공사에 부담해야죠. 네. 자, 두 번째. 몰래 할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2007년 도는 기억이 나는데 2011년은 더 짧은 기간이잖아요. 더 그렇죠. 최근 거잖아요. 이게 왜 기억이 안 나요? 안 받으면 안 받았다. 받으면 받아야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국정원 직원이 위조를 했으면요. 사문서 위조를 이게 명예 고소를 해야죠. 근데 그렇네요. 지금도 계속 접촉하면서 커넥션을 이렇게 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의문을 해결해야 된다 봅니다. 전 의원님. 저는 비유를 하겠습니다. 모텔에 갔는데 분류는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비유는 우물에서 숭늉을 마셨다. 요즘 우물도 없고 숭늉도 잘 없으니까 다르게 비유를 하자면 수돗물을 틀었는데 숭늉이 그냥 나왔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저는 저분이 이제 참 얼굴 보고 사람 믿는다고 굉장히 신뢰감 가는 이미지지 않습니까?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제가 사람 잘못 보고 아직도 이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얼굴 보고 사람 믿지 마십시오. 또 목소리 보고 사람 믿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행실 하나하나 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줬던 신뢰나 사랑이 다 깨지는 것 같아서 매우 슬픕니다. 지금이라도 하여튼 진실 고백 좀 하십시오, 교수님. 하여튼 이상은 돈만 안 받으면 돼요. 사람이 일단 믿고 시작하는 거죠. 뭐 근데 돈만 안 받으면 된다니까요. 자, 7시 22분. 결국 마침내 드디어 MB가 등장을 하게 될까요? 보시죠. 지금 이제 나라 지키랬더니 뭐 댓글 공작했다. 이거 사이버 댓글 문건을 김관진 당시 장관이 결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이버 사령부에서 올린 이 내용을. 그래서 이게 지금 선거 개입 계획 보고예요. 사이버 사령부에. 이거 뭘 말하는지. 사이버 댓글 문건 결재했다. 김관진 장관. 칼끝이 결국 MB를 향하는 거 아니야. 사이버전 작전 지침 19대 총선 그리고 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 사이버 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 하는 문건에 결재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XX, 안철수 후보도 XX, 채용한 군무원 79명 중 47명이 심리전단에 배치돼서 이런 댓글 공작을 펼쳤다. 이유가 안보 지키는 것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을 열심히 했네요. 들어보시죠. 국가기관이 그렇게 선거에 개입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안 되는 일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사이버 심리단 운영해서 댓글 작업하지 않습니까?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 정권, 북한 군, 국외에 있는 적대 세력을 대상으로 작전을 하는 데입니다. 내부 제보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오상국 직원들이 작년 18대 대선과 관련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는 내용들 장관 알고 계십니까? 그 댓글 작업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지금 뭐 오유나 일베나 이런 데 글을 쓰고 있다고 국방부는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에 대한 방어용으로 우리 군이 댓글을 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 댓글이 아니고 하나의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지휘개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과 이메일, 관련 문서, 출입 현황과 게시글, 사회관계망을 분석하고 소환 조사하는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군 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작전 요원들의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전 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하였고. 자,
서양호 소장님 네. 말씀 주십시오. 아,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국정원에 이어서 네. 군까지 불법적 댓글을 달아서 명분은 총선 및 대선 시에 북한의 개입을 대비한다는 명분인데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방 공격들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과연 그렇다면 검찰, 경찰,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들은 손을 대지 않았는지 괜찮은 건지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어보기 두렵다니까요, 지금 정기남 소장. 예, 지금까지 국방부 결론이 뭐였냐면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관여는 했는데 대선 개입은 하지 않았고 네. 개인적 일탈은 있었지만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무혐의 처리하거나 손방망이 처벌했던데 했던 건데 오늘 비로소 이제 문건 결재자가 김관진 전 장관으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자, 총체적인 국정원 원세훈 원장, 예. 국방부 김관진 장관, 우익단체 민간인 댓글, 소위 이른바 BH,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삼각 커넥션의 배후, 진실이 규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예, 전 의원님 어떻게 될까요? 기무사가 기획을 하고 청와대가 지휘하고 대통령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쳐다봤는지 모르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뭐 단정할 얘기는 아니고 국정원이 정치 개입해서 지금까지 사회적 무리를 많이 일으켰다. 이런 것은 그냥 또 했구나 이랬지만 국방부가 이런 짓을 했는데 야 이거는 정말 큰일이다. 전쟁남에 막으라고 했던 그 사이버 부대 운용자들이 대통령 선거까지 개입한다? 충격적입니다. 그러게요. 소 변호사님. 저는 이게 이 논쟁이 지금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이게 그 개혁 적폐청산이냐 논란이 많은데요. 저기 두 개를 구별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한석이 그 정치 보복은 어떤 거냐면 이게 내로남불 또 이게 짜맞추기나 선입견 이런 건 이게 정치 보복이고요. 그다음에 개혁은 법과 원칙, 정과 팩트, 대공 지정 이게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팩트에 입각해서 처벌하면 그까지는 개혁입니다. 그런데 막연한 추측이나 선입관으로 대통령도 알았을 것이다. 이런 건 이게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봅니다. 사실 확인이 먼저죠. 김광석 본부장님. 김관진 뭐 전 안보실장이기도 하고 전 장관 수사는 제가 보기에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 전에도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재수사가 분명히 이번에 문건을 계기로 이루어지는데 아마 본인은 나가서 이번에 국회 아까 답변하는 것처럼 북한 개입에 대비하기 위한 거지 내가 댓글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요? 황 소장 어떻게 보세요? 그 없던 조직을 2010년에 사이버 상부를 만들었죠. 그럼 북한에 대해서 열심히 사이버 작업이나 하지 심리전이나 뭘 갖다가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결국 그 결과가 보수가 이 꼴 이 모양이 된 겁니까? 정말 저는 아무런 성과도 없고 아무런 어떤 필요도 없는 일을요.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전체 보수를 망신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면 눈이 어두워지나 봐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